안녕하십니까, 양나는TV의 양영식 단장입니다. 일단은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녹화 횟수와 이제 동영상 업로드 횟수가 너무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 여러 기다리시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겨울 시즌보다는 일단 업로드 수가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좋은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뭐 문자로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즐의 구조 뭐 이런 것들 특성, 그 다음에 최신 막 유행을 하고 있는 이제 원심 분사 노즐, 요런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즐이 작동을 하려면 노즐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약제통에 있는 약제를 모터라는 것이 이제 흡입을 해서 분사압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분사압을 만든 이 약제가 이 호스를 통해서 요 노즐 바디를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노즐 바디를 통해서 들어온 약제가 마지막 끝단이 이제 노즐 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달려 있잖아요. 뭐 요런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프램이 없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건 다이어프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성이나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스로 들어오는 약제가 이제 바로 이제 노즐 팁으로 나가는 구조게 되겠고 요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이제 이런 고무 밸브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요 고무에 밀고 있고요. 그래서 약재가 들어와서 이 다이어프램 밸브를 거쳐서 이제 노즐 팁 쪽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다이어프램 밸브가 압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사를 끄게 되면 펌프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펌프가 멈춘다고 해서 바로 분사가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즐까지 연결되는 이 호스가 팽창을 하거나 해서 잔여 압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약재가 이제 압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즐이 허용하고 있는 분사 입경량, 이게 물방울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약재 방울이 작물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약재가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펌프와 노즐 간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호스 자체가 이제 우레탄 호스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압력 차이에서 이 호스가 불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그 뭐 트랙터나 이런 것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즐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를 몇십 미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호스에 연결하다 보니까 이 호스가 팽창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게 그 잔여 압력이 있어서 분사를 끄더라도 한 번에 이제 노즐이 팍 꺼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프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프램도 이 압력이 이제 몇 바로 우리가 설정할 거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다이어프램 이 가스켓 같은 경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재질이나 두께에 따라서 이 압력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요즘에 뭐 DJ라든지 아니면 이 노즐 전문 회사들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 노즐 다이어프램 캡 자, 요 부분에 이제 그 다이얼을 돌릴 수가 있어서 이 스프링 장력을 조절합니다. 스프링 장력을 조절하면 얘가 이제 얼마만큼 세게 눌릴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 밸브를 바꾸지 않고 이 스프링 장력으로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캡도 요즘에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디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필터도 붙게 되고 자, 이런 캡, 그 다음에 시트 가스켓도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 노즐 팁 같은 경우에 요 이제 캡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캡이 이제 노즐 바디에 장착이 됐을 때 여기 기밀성을 유지하는 게 이 시트 가스켓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노즐이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것들이 뭐냐면 자, DJI 같은 경우에는 요 단순하게 생긴 요 호스 연결 부위에 또 뭐가 달려 있죠, 장치가. 아마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건데 여기 네모난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것들이 그냥 호스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두 가닥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윗단의 펌프에서 일로 약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즐 쪽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다이어프레임과는 약간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다이어프레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압력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약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지만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일정한 압력을 형성을 해서 분사를 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심 분사 노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광고를 할 때 뭐라고 광고를 하냐? 이 원래적 일반적인 노즐은 분사 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사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빨리 회전하게 돼서 분사 양이 늘어나게 되면 노즐 끝단에 걸리는 분사 압력이 늘어나게 되고 이 압력으로 인해서 분사되는 입경량의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 원심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심 디스크의 회전수로 가지고 이 입경량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뭐 그런 분사 양과는 별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사량을 낮추게 되면 분사압이 떨어집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노즐의 개수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제 거 드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개의 노즐이 달려 있는데 밸브가 노즐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물을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노즐을 아예 띄어서 여러 가지 달기로 하고 아니면 단순히 밸브를 잠궈서 노즐 수를 줄이기도 하고 노즐의 종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 이상을 제가 유지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DJI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일단은 공일 노즐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분사압을 올리게 되면 노즐이 그게 뭐 12개가 달렸든 16개 달렸든 전부 다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분사압을 이 압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단 나오지 않는 노즐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얘가 찹찹찹찹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워낙 적은 양의 분사를 하기 때문에 노즐의 끝단에 걸리는 압력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깐 약을 잠궈서 압력을 형성한 다음에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촉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딱 닫고 이렇게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분사압을 아무리 떨어뜨린다 하도 일정량 이상의 압력을 가지고 형성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그 조립형 드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분사를 하는 것과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효과가 있는 그다음에 효율이 높은 이런 분사가 가능하게 지금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노즐 바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스트레이너겠죠. 필터가 이제 있어야만이 이제 노즐이 분사가 될 때 막히는 현상이 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피해 재질의 재질도 있고 스테인레스로 된 거. 기본적으로 방지용 드론에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겁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스테인레스 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황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황동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부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고 구조화 구하기 쉬운 이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스테인레스 철망으로 되어 있는 스트레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해보고 방지를 하면서 다니며 보면 이 노즐 자체도 단 한 가지만 있어서 있는 줄 아시고 1년, 2년째 이제 똑같은 노즐, 구입하셨을 때 장착된 노즐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제 작물이나 이런 약재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가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필터조차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이런 이제 플라스틱 스테인레스의 이 필터도 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입했을 때 들어있는 이 필터 말고 별도의 이제 필터를 좀 구입하셔가지고 내가 공일 노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작물에 어떤 약재를 뿌릴 거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친환경 약재를 뿌린 적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압력이 걸려야만이 이제 이렇게 결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압력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살살살하면 필터를 통과하는 건데 압력이 딱 걸리다 보니까 필터에 엉겨가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 따라서 약재에 따라서
필터를 빼고 분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과 마찬가지도 이런 스트레이너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다 얘네 걸러낼 수 있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노즐을 사용하느냐, 어떤 약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필터를 구입을 하셔서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초중기 제초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런 3구 직분사 노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막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3구 직분사 노즐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부채꼴의 노즐도 있고, 이런 부채꼴 노즐이 두 개가 달려 있는 이런 노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런 부채꼴 노즐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노즐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노즐도 있고요. 이거는 원형의 직분사 노즐이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분사를 실제로 하기엔 도넛 모형으로 나가는 이제 콘젠 노즐이거든요. 자, 이런 노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 때 이런 플라스틱 노즐과 이런 스테인리스 노즐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아직도 이제 제가 1년도 훨씬 지나서 전에 이제 이 방송에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 노즐과 플라스틱 노즐 차이가 뭐 가격이 싸다, 유지비가 적다, 뭐 내구성이 뭐 작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요 플라스틱 노즐과 요 스테인리스 노즐인 스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10도 분사에 이제 부채꼴로 되는 이제 노즐인데, 실제적으로 얘를 분사하고 얘를 분사해서 이제 이 입경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정색 화면에 이제 그 조명을 쏘고 고속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걸 묘사를 해보면 이 플라스틱 노즐은 제대로 된 분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만들게 되면 이 플라스틱 노즐을 무조건 빼서 다 폐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싸기 때문에 요거를 사서, 나는 이제 막히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막힐 때마다 센 노즐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를 새 걸로 써도 어쨌든 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 그리고 연질이거든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에 따라서 이제 이 마모도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어떤 약재냐에 따라서 이게 녹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즐은 정말로 그냥 분사 테스트만 하는 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방제할 때는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즐에 보시면 글씨가 뭐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이제 TJ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TJ를 가장 많이 쓰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뭐 광고를 받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즐 위에 이 XR이라고, 얘는 이제 부채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부채꼴 노즐이고, 위에는 상표면 TJ라고 하는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 3개는 분사각도. 그러니까 얘가 110도일 수도 있고, 90이면 90도, 80이면 80도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분당 갤런 퍼 미니트를 사용해서 분당 분사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리터라고 말씀하시는 뭐 유명하신 분도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1분당 갤런, 1갤런을 분사하는 노즐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노즐 어떻게 있냐면, 얘는 부채꼴로 분사를 하는 110도의 노즐이다. 부채꼴로 110도로 분사를 하고 분당 4갤런의 분사를 한다. 그리고 얘는 소재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시면 뭐 이렇게 VS, VP, V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그다음에 뭐 폴리머다, 세라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즐 팁의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이 XR 같은 경우에도 노즐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부채꼴 노즐은 전부 다 XR 노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디지 노즐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디지 노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다르죠. 부채꼴로 분사가 되긴 하지만 입경량을 훨씬 더 늘린 노즐이고, 또 이제 일부 노즐은 입경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에어를 넣는 노즐도 있습니다. 뭐 이런 노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이걸 보시면 이 노즐이 어떤 노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분사 각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110도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110도가 이렇게 분사가 되지만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 바람이라든지 하향풍에 의해서 실제로 분사가 떨어지는 모양, 이렇게 종 모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분사 거리와 그다음에 그 실제적인 분사 범위는 다르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스펙이 나와 있는 걸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얘가 작물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살포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세팅을 하셔야만 실제로 분사되는 게 종 모양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과 빠지는 부분이 없이 분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방제용 드론을 구입하실 때 농기계 실용화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뭐 3.5m 고도의 살포폭이 6m입니다, 7m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실제로 이제 농기계 실용화 재단에서 기본적인 얘가 농기계 요건을 갖췄냐 갖추지 못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고,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거의 다 아니 다적이 다 건물 안에서 이제 무풍인 상태에서 이제 호버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건물 안에서 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외부의 요건,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철에는 이 약재가 미세 분사가 됐을 때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산 또는 말라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도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낮췄을 때 그 이외에도 작물에 벌어뜨려서 이 작물 아래까지 약을 넣을 수 있게 이런 효과도 발생을 돼서 무조건 고도를 낮게 설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체에 구입하실 때 나오는 이 실용화 재단에서 말하는 스펙이 정말로 실제 살포폭인 줄 알고, 수두작 같은 경우 3.5m, 5.5m 뭐 이렇게 고도를 잡고 살포폭은 뭐 8m, 10m 이렇게 잡고 방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방지를 하면 전혀 약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말하는 살포폭과 살포 고도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까지도 뿌릴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실제 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즐 팁이 마모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되는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즐 팁을 청소를 할 때, 노즐이 여름철에 방제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방제를 하고 저쪽 지역을 이동하는 이동간에도 노즐 팁이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재가 말라가지고. 그럴 때 이걸 무엇으로 청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칼날이나 이런 걸로 청소를 하시려고 하지만 뭐 이제 그 싸구려 칫솔, 좀 칫솔모가 좀 빳빳한 이런 싸구려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콘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제를 하면서 계속 이제 타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모텔 생활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텔 들어가면 계속 콘돔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돔 포장되어 있는 이 알루미늄 케이스가 생각보다 좀 빳빳하고 좀 끝에 돌기도 있어서 노즐이 딱 들어가는데, 노즐 팁보다는 훨씬 더 약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된 이르 포장지기를 노즐에 삽입을 했을 때 약재를 딱 뚫어서 뚫기도 좋지만 노즐에 전혀 상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마모나 현상이라든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콘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 그 위에도 그런 비슷한 재질의,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훨씬 더 약한 이런 무른 재질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명서에는 뭐 당연히 분사각 포함해서 분사각이 몇 도일 때 몇 센티미터를 이론적으로 떠 있으면 몇 센치 폭의 살포폭이 나온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이제 노즐을 세팅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좋은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이 설명서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거로만 이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즐 폐해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노즐의 분사 압력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 예전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의 실제적인 분사 입경량이 다 써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몇 스퀘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몇 스퀘어의 분사가 나온다라는 걸 전부 다 압력만 다 써놨는데, 이게
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 놨습니다. 이곳을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사베라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6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일 때,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일 때, 뭐 200에서 350 마이크로미터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이제 색깔별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을 표시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F가 뭐냐, M이 뭐냐, 이게 노즐 설명서나 이런 걸 좀 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게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이 아사비에서 말하고 있는 컬러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나죠. 그냥 미세한, 보통 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노즐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는 균제, 충제는 다 이 F 값에 들어오시면 맞게 살포를 하는 겁니다. F 값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제초제 노즐이나 지금 뿌리고 있는 초중기 초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살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균제, 충제는 다 요 F 값에 들어오게 세팅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설명서에 보시면 바에 따라서 몇 바일 때 이제 분사되는 입경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물론 이제 TZ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이제 입자경 모니터를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어떠한 노즐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설정을 하시고, 이 분사압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제대로 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분사 압력이 너무 낮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싼 장비를 사실 필요가 없으신 게, 이렇게 이제 몇 바일 때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압력 게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압력 게이지는 뭐 시중에 15,000원, 20,000원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이지를 중간에 다셔가지고 이제 펌프와 노즐 사이에 장착을 하셔가지고 분사했을 때 몇 바가 나온지를 계산하셔서, 압력이 너무 나오지면 이제 분사된 노즐의 개수를 줄이시던지, 아니면 펌프를 큰 걸로 키우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즐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펌프가 이제 원래 새 거일 때 가지고 있는 압력과 사용을 하게 되면 할수록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 압력 게이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수명이 다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펌프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지 같은 걸 하나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원심 노즐인데, 이제 원심 분사 노즐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요 위에 이제 원심 디스크를 돌리는 이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약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재가 나오는 이제 매니폴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재가 들어와서 구멍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 매니폴드가 있어서 여러 개의 구멍으로 이제 분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들이 이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노즐과는 달리 분사 압력이 아닌 이 원심 디스크의 회전수를 가지고 입경량을 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심 노즐 같은 경우는 이 원심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벤틀레이션의 구조, 이 벤틀레이션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RPM일 때에도 훨씬 더 입경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이 벤틀레이션 구조가 일단은 모양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출 성형이나 이제 그 절삭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를 어렵게 이상한 모양으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고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요런 이제 내부 디스크형. 자, 요게 이제 내부 디스크형이죠. 요게. 그리고 이제 외부 디스크형이 있습니다. 벤틀레이션 구조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복합 디스크형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복합 디스크형이죠. 이 안에도 내부 벤틀레이션이 있고, 이 벤틀레이션 밖에도 다시 이제 날개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분사되는 입경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단순한 벤틀레이션 구조를 채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입경량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사 압력만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입경량을 지금 분사를 하고 있구나, 이 F 값에 들어가면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의
분사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몇 RPM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최대 2만 RPM까지 돌아갈 수가 있고, 2만 RPM을 돌아갔을 때 최소 50 마이크로미터까지 분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최소량입니다. 최소량. 이게 50 마이크로미터의 입경을 쭉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데, 요 끝에가 50 마이크로미터까지 나오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입경량이 우리가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분사되는 입경량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 첫 번째 이 벤틸레이션 구조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 예, RPM을 또 두 번째 높이면 이제 입경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RPM을 25,000 RPM, 3만 RPM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디스크가 보시다시피 이제 카본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캐스팅 플라스틱이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루미늄, 뭐 실공기용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절삭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3만 RPM 이렇게 돌게 되면 이 회전되는 원심력에서 이제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모터가 RPM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터의 허용 RPM이 2만 RPM 정도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안에서 내부 파열이 되게 되는데, 2만 RPM 이상을 올리려면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가면서 이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진각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 정도 왔을 때 플러스 전기를 딱 튀어줘 쓰고 이렇게 얘가 돌아가게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얘가 멈추게 돼 버려요. 그래서 RPM 이상이 올라가면 훨씬 더 이전에 이제 플러스를 바꿔줘야 얘가 이제 그 왔을 때 되거든요. 이런 진각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컨트롤하려면 이 ECS나 이런 모터의 구조 자체도 워낙 비싸져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나와 있는 이 원심 분사 노즐의 RPM 최대 RPM에서 2만 RPM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보시면 왜 이런 노즐을 쓰냐? 우리가 이제 원심 노즐을 쓰게 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의 약재를 분사를 하더라도 분사가 다 되고, 특히나 이게 입경량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물론 단위 면적당 동일한 약을 쏟을 때 좀 더 많은 약을 쏟으면 훨씬 더 효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약재를 쏟을 때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분사량만 늘리게 되다 보면, 그리고 분사 입경량만 크기를 키우다 보면, 동일한 약재를 동일한 면적에 살포를 할 때 너무 많은 양의 약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식량과학원에 나와 있으면 어디 나왔으면 어디 나왔습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들을 계속 찾아봐서 그분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새로운 접점들을 제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하고 기사를 맞다는 걸 제가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 이거 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원심 노즐의 이제 그 매니폴드가 어떤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분사 이제 방법이거든요. 분사 범위. 그러니까 요 벤틸레이션 구조 안에 요 약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단순히 구멍이 하나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파란색 노즐, 그러니까 요쪽에서 이제 분사가 된다고 하면, 회전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요 부분은 약재가 많이 이제 거의 100% 가깝게 분사가 되지만, 회전하면 할수록 분사가 되는 양이 떨어져서 이 부분 이제 180도를 넘어선 부분에서는 이 앞부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에 매니폴드가 이제 두 개로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은 많이 떨어지고 이 부분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가 야 정말 많이 떨어지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원심 노즐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XR 노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방제 효과나 약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방제 효과는 떨어지면서
약해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 형상이라든지 얘가 최대 RPM이 얼마인지 이 약제가 들어갔을 때 이 분사되기 직전에 이 매니폴드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원심 노즐 좋다더라, 많이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약해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녹화 시간이 30분 넘어가서 자, 이 이후의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시 또 연결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되는 구조, 또 분사 형상,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낙하지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분사를 해서 작물에 떨어지는 양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뭐 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를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노즐을 쓸 건지 분사량을 얼마나 가져갈지 알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준비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쉽진 않으실 거지만 들어보시면 아마 좋은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방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일반 방제와 다른 이 원액 방제를 하고 있는 이 드론 방제 제대로 아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효율, 좋은 효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